않고 타임키퍼만 라는 직책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뉴스 앵커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뭐 앵커를 해봤습니다만은 뉴스 앵커가 가져야 될 소질, 역량, 자질 이런 것들은 일단은 표현력입니다. 전달력. 뉴스를 어떻게 신뢰감 있게 전달을 하는가. 이게 뭐 코미디나 무슨 드라마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감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말에서, 표정에서, 얼굴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짜리라 그러면은 뭐 20개 이상의 리포트가 쫙 가는데 이걸 어떻게 맥락에 맞게 잘 흐름 있게 설명을 해주는가. 이것이 이제 또 앵커의 주요한 역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지 막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쉽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뉴스라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하거나 맥락 없이 하면은 시청자들이 어려워하죠. 불편해하죠. 기사 쓰는 것도 그렇지만 역시 전달자의 역할도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최근에 또 트렌드는 여성 메인 앵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MBN은 역시 여성 김주아 앵커죠. 그 다음에 이제 KBS도 메인 앵커가 여성입니다. 기자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 앵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과거에는 뭐 KBS에 누구, MBC에 누구 이렇게 메인 앵커 이름을 기억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메인 앵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뉴스가 많습니다. TV 매체가 많고 그 다음에 TV의 시청자 수가 줄었어요. 유튜브 다른 이제 디지털 콘텐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이제 트렌드가 있고 또 뉴스 전체로 보면은 앵커 브리핑 손석희 사장이 뭐 최초는 아닙니다만은 손석희 사장이 앵커 브리핑을 아주 길게 매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자 출연 JTBC가 아마 이거를 선도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기자를 중계처로 연결하거나 실시간으로 아니면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출연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앵커와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는 이런 이제 포맷이 한 5, 6년 전부터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고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출연하거나 하는 뭐 혹은 이제 현장에서 연결하는 이러한 포맷도 사실은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뉴스가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저 손석희 사장의 워딩을 빌면 한 걸음 더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뉴스로 트렌드가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뉴스의 개수 자체는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앵커는 그렇고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앵커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도 제가 해봤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연자들이 몇 명 있죠. 인터뷰 상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선거철이면은 여측 인사, 야측 인사가 당사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패널이라 하더라도 이제 한쪽에 치우친 그런 이제 패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무게 중심을 딱 잡아줘요. 앵커라고 하는 것은 그 닷 아닙니까? 닷을 딱 내리고 이 배가 출렁이는 파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앵커입니다. 그래서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균형을 지켜주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물 흘러가듯이 이 스토리가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톡쇼 혹은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의 취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출입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기자클럽 시스템을 우리가 과거에 도입을 한 건데 정부의 각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있고 또 이제 정부 아니더라도 국회가 있습니다. 정부 내에는 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재정,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뭐 많죠. 이런 부처들, 과기정통부 그런 부처마다 출입
기자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이제 출입을 하는 거죠. 거기 가면 기자실도 있고요. 예, 기자들이 거기 가서 취재를 하면서 기사를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각 부처의 관계자, 당국자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면도 있지만은 본인들도 자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자 클럽 하듯이 그 기자단을 형성을 해서 이제 서로 돕는 거거든요.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생, 좋은 말로 하면 상생이고, 예, 조금 나쁜 표현으로 하면 이제 공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국회도 있어요. 여당 출입 기자, 야당 출입 기자 이렇게 따로 있고, 정당별로 이제 커버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소수 정당은 이제 뭐 특별히 거기만 전담하는 기자는 이제 드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출입처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죠. 자기네 정책과 관련된 거라든가 행사라든가 뭐 이런 거 각종 아,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공식 브리핑이 있습니다. 뭐 정례 브리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각 부처별 또는 뭐 긴급 브리핑, 뭐 수시 브리핑이 있을 수가 있죠. 누군가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럼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브리핑 룸에서 요즘은 이제 개방된 브리핑 룸이 있거든요. 요즘이 아니라 뭐 벌써 한 10몇 년 됐죠. 거기서 이제 하고 정부 부처에서 이 브리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브리핑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주는 서비스도 무려 뭐 10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브리핑 외에 비공식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간담회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해주기도 하죠. 아니면은 뭐 그렇죠. 이제 뭐 이걸 뭐라 그러나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공식 브리핑 외에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주는 그걸 뭐 약간 분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집단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자단 전체에 대한 그 정보 제공 차원이고 이제 기자들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개별 취재를 합니다. 개별 취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보도 자료라든가 뭐 공식 브리핑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당국자 혹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 취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찰서에 가면은 사건 기자들이 이게 이제 일본 말인데 사스마리라고 있습니다. 사스마리는 사츠마와리인데 원래 경찰의 찰자와 마와리는 이제 회입니다. 돌회. 경찰서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지, 뭐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물어가지고 취재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경찰뿐만이 아니고 각 정부 부처다 그러면은 당국자 방을 돌아다닙니다. 청와대는 이제 딱 그 비서동이 막혀 있고 춘추관에 외로운 섬처럼 이렇게 막혀 있지만은 다른 정부 부처는 개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 뭐 북미국장이다, 차관이다, 장관이다, 뭐 아중동 국장이다. 이런데 국장방, 뭐 과장방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묻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이 뭐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다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어떤 그 출입처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자가 개별 취재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바로 제보입니다. 제보. 그래서 제보는 이제 누군가 제3자가 어떤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기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혹은 언론사에 알려주는 거죠. 방법은 이제 전화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과거에는 뭐 팩스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제보에는 내부자 고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주 그 핫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가지고 4주 고발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이 내부자의 제보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신하지 못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게 이제 공익적인 제보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민원성 제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보를 받았을 때는 기자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말만 듣고 쓰면은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두 곳, 세 곳 이렇게 확인 취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보자 이외의 다른 관계자들도 추가를 취재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긍정적인 역할과 미디어의 부정적인 역할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봤고, 가장 이제 미디어 언론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역할은 첫 번째로는 언론의 역할, 제 1번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독재 권력이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은 국민들은 독재 정권에서 그냥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첫째 역할로 저는 규정을 하고, 두 번째는 알 권리 충족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론의 두 번째 임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사회적 약자의 편이 돼야 된다. 예, 강자의 편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를 사회적 약자가 뭐랄까요, 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민주주의 발전에 언론이 기여를 해야 되고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 너무 이제 뭐 좀 딱딱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건 틀림없이 언론이 추구해야 될 네 가지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실례로 진짜 그러면 대한민국 미디어가, 뭐 전 세계 어느 미디어가 이런 일들을 했는가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5.18 광주 항쟁, 이걸 누가 알렸습니까? 대한민국